신났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차기 일본 총리 말입니다. 잽싸게 트위터에 자민당 총재 당선이라는 프로필로 바꾸고 부인이 만들어준 오코노미야키를 자랑하는 트윗을 하고 새로운 일본이라는 희망찬 분위기를 만들어보고자 열심인데, 허나 기시다는 일반적인 허니문 기간을 누릴 새도 없이 총리가 되자마자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그리고 현실로부터 들이닥칠 폭풍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일본을 감당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한데요. 일단 그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뉴욕타임즈가 말하듯 원래 일본은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자가 국가 수장이 되는 이런 전통이 만들어진 지 오래라 전혀 놀랍지 않다는 해외의 평가인데요. 뉴욕타임즈는 일본에서 여당 선거가 일본의 메인 이벤트인 이유라는 기사에서 이 나라에도 자유선거와 야당이 존재하고 최근에는 심지어 대중의 불만이 존재했음에도 왜 자민당이 계속 집권할 것이라 거의 확신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기사는 요즘 사람들은 당선이 예정된 선거를 생각할 때 러시아나 이란 또는 홍콩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이 그렇다면서 일본은 1955년 이래 단 4년을 제외하고 같은 정당이 집권해온 국가라 설명하는데요. 일본의 유권자들이 일본 정부의 팬데믹 처리와 올림픽 처리에 불만을 표명하는데도 이 나라에서 자민당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그들은 모양을 바꾸는데 능숙하다고 그 첫 번째 이유를 꼽았습니다. 1955년 창당된 자민당은 창당 시점부터 미국이 손을 댄 정당으로서 일본이 공산주의가 될까 두려워한 CIA가 여러 보수 파벌들을 뭉치게 하여 만들어졌으며, 파벌들이 서로를 반드시 좋아하거나 어울리는 구조는 아니었지만 하나의 거대 정당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자민당이라는 것인데요. 즉 애초에 정당 정신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미국이 레고 조립하듯 만든 정당이 바로 지금의 자민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민당의 구조가 장기 집권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이유는 자민당 내에 서로 생각이 다른 여러 세력들이 있다 보니 일본인들이 자민당의 정책이나 운영에 실증을 내기 시작하면 자민당은 교묘하게 일본 야당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흡수해 변신을 해왔기에 일본인들이 굳이 다른 야당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여 년 전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적이 있긴 하나 민주당이 자민당, 관료집단, 기득권 사이의 철의 삼각구도를 깨뜨리려고 하자 유권자들은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되려 유능한 관료주의를 높게 평가하는 국민성이 존재하여 일본 야당은 힘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즉 기득권과 관료주의 타파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지상 목표와도 같은 부분을 일본인들 스스로 거부해왔다는 것이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일 테죠. 또한 자민당은 자신들과 성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강한 주장을 펼치는 정당과는 연합을 잘 해왔던 것도 한몫을 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 국민들이라는 기사입니다. 바로 일본 국민들의 무관심이 자민당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인데요. 일본 유권자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69%를 보였던 2009년에는 자민당이 보기 드문 패배를 경험한 바 있었으나 60% 미만으로 투표율이 떨어지자 다시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이 그 근거라는 것입니다. 즉 일본의 국민성 자체가 무관심을 통해 자민당의 일당 독재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일본 내부 보도들을 통해서 기시다가 총리로 당선된 두 번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멸한 고노다로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대결은 어차피 대리전이었고 실제로는 친한 친중 혹은 지한 지중이라 불리는 니카이 간사장의 세력과 반중 극혐한 세력인 아베와 아소다로 부총리 세력 간의 대결이었으며 그 결과 극혐한 파인 아베 아소파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스포니치 아넥스는 적을 만들지 않는 온건파인 기시다 후미오가 아베와 아소다로의 선택을 받은 것이 컸다면서 최대 파벌이자 아베의 영향력에 있는 호소다파가 다카이치가 아니라면 기시다 지원이라고 정하고 아소다로가 이끄는 아소파 역시 그런 지지 방침을 가지고 기시다를 밀었기에 의원들의 의중이 더 중요한 일본 정치 구조로 인해 국민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고노다로는
패배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외로 이 일본의 말도 안 되는 구조, 국가의 수장을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대대손손 지들끼리 다 헤쳐먹기 위해 이런 세습, 조폭 정치를 통해 결정하는 부분을 놓고 우리 국회에서도 우리가 일본 구조를 따라가야 한다며 부러워하는 일부 작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참담하기는 합니다만 이 땅에서는 촛불에 타 죽고 싶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구조이기에 그나마 다행이죠. 아무튼 다카이치 사나에와 같은 초극우 정치를 펼치는 정신나간 여자가 총리가 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겠으나 비교적 매파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던 기시다였지만 그 역시도 총리로 간택을 받은 이제부터는 매파로 변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우리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될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기시다 총리라고 해도 여전히 한일 관계의 회복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오히려 한일 갈등의 심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패거리 정치에서 아베와 아소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필시 무언가를 주고받았다는 것이기에 이는 분명 정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한국을 다시 아래로 두고 중국을 제거한 뒤 다시 아시아의 제왕이 되는 것이 목표인 아베와 아소다로의 의중이 정책 가운데 깊숙이 녹아들 수밖에 없는 것이 기시다 정권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인데요. 원래 친구 사이라곤 하지만 이번 총리 간택으로 상황 구조로 변경된 아베의 간접적 요구를 피할 수 없게 된 기시다입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 기시다 총리는 반중 공약을 펼쳤지만 우리와의 관계도 예외는 아닐 수 있는 것인데요. 팬데믹 대응과 경제 수습 등의 어려운 문제도 마주하고 있지만 당장 다가올 중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 절대 지지를 받는 고노다로였다면 어렵지 않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끌었을 것인데 인기 없는 총리라는 타이틀이 존재하는 그가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따라서 단명 총리로 끝날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될 것이기에 그는 총리가 되는 순간 허니문 기간도 없이 바로 위기인 것이죠. 여기에 총리 선거에 묻혔던 일본과 기시다 총리를 위기로 몰고 갈 미국발 결정타가 일본에 상륙해 있다는 토요 게이자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기사는 자민당 총재 선거 후 일본에 도착할 미국발 초대형 거물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사가 말하는 일본을 위험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미국 인물은 바로 전 시카고 시장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면서 이번에 주일 미국 대사로 부임하게 되는 람 이메뉴얼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바이든의 신복이 온다면서 대대적으로 반기고 있는 분위기인데 기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는 주일 대사로 부임하기 전 미국 내에서 일본을 조종하는 자들이라 불리는 조셉 나이 하버드대 석좌 교수와 조지타운 대학 외교정책학부 교수 마이클 그린 등 일본 통들에게 일본에 대한 집중 강의를 받았고 그의 성향이 매우 강성적이라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기사는 이전에 역대 주일 미국 대사들 중에서도 거물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한물간 거물 상원 의원이거나 부통령 등이거나 정치 경험이 없는 인물들로서 인지도와 호감도에서 그저 일본과의 우호와 친선을 목적으로 부임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이번 이메뉴얼 대사는 그들과는 달리 현재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압도적 인물이기에 절대 단순한 친선 목적으로 일본에 올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사는 그가 바이든 정권 탄생의 최대 공로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점과 차세대 민주당 에이스로 부각될 수준인 인물이라 바이든 대통령이 그를 위해 준비한 자리는 원래 중국 대사였지만 일본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면서 그가 미국 유대 정치 세력의 중심 인물이라는 점, 매우 강경한 매파 성향의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바이든이 일본을 이용해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 그를 보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인데요.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이메뉴얼 대사가 일본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미지는 없지만 이메뉴얼 대사의 부임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느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일본 정권이 바이든의 한 라인을 손에 넣었다 호의적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는 반대로 바이든이 일본의 정치에 직접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실행을 시키기 위한 장치라 보는 게 더 맞다는 해석을 내놓는 기사입니다. 끝으로 전후 일본은 미국의 보호하에 마치 독립국이라는 환상 속에서 응석을 부려온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세계화를 기치로 하여 일본의 구조개혁을 압박하는 엄포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이메뉴얼 대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해온 인물이기에 미중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미일 간의 우호의 상징이라는 발상은
절대로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사의 분석인데요. 이 기사를 토대로 유추를 해보면 일본이 미국에게 뭔가 큰 대가를 지불할 상황이 펼쳐진 것이 맞는 것 같아 보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대한 간접적 지지, 후쿠시마 식품 규제 철폐 등 최근 몇 달간 바이든은 일본에게 엄청난 선물들을 계속 주기만 할 뿐 상황국으로서 뭔가 요구한 것이 딱히 없었던 상황이죠. 미국이 늘 있어왔던 것처럼 일본에게 경제적인 조공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호주가 전면에 나서 싸우고 있는 대중국 전쟁의 한복판에 일본을 선봉으로 세워 이제 일본이 피를 대신 흘리게 하고자 하는 전략도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기시다 총리, 부인이 챙겨준 오코노미야끼 다 먹었으면 이제 수고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